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처음 겪는 일처럼 아픈 걸까? 분명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기대하고 믿고 기다렸다가 어긋났다. 그 과정을 여러 번 지나왔다. 그런데도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마치 이번엔 정말 다를 줄 알았다는 듯이.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라. 최악을 예상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차갑다. 처음 들으면 냉소처럼 들린다. 삶을 포기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희망을 버리라는 말 같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앞에서 고개를 젓는다. 아니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하지 않나? 기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과는 별개로 이 문장이 어딘가를 건드린다. 불쾌하거나 화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익숙한 곳이 욱신거린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누군가 대신 말해버린 느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눈앞에 꺼내놓은 느낌. 그래서 이 문장은 설득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멈춘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떠올려 본다. 그것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느껴진다. 예고 없이, 준비 없이, 불시에. 그래서 더 아프다고 생각했다.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예고가 없었을까? 돌아보면 신호는 있었다. 작은 어긋남들, 미세한 불안,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그것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다만 우리가 무시했을 뿐이다. 아니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신호들을 지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졌을 때 그제 말한다.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모른 척했던 것이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알아버리면 기대를 접어야 하니까. 알아버리면 희망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웠다. 실망보다 무서운 것은 기대를 포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언제나 예정된 무너짐 앞에서 언제나 처음 겪는 일처럼 아파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확신에 차 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는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이전에도 기대만큼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냥 느낌이 다르다. 이번엔 왠지 될 것 같다. 그는 그 느낌을 믿는다. 결과는 비슷하다.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그는 실망한다. 한동안 힘들어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리고 또 확신한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착각이다. 그는 매번 같은 구조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배하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진다. 달라진 것은 상황뿐이다.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저 사람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것을. 기대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기대가 있으면 현재를 견딜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야.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간 채워질 거야. 기대는 현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고통은 미래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놓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면 지금의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남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기대가 현재를 견디게 해주는 동시에 기대가 현재를 고통으로 만든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금일 뿐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 그런데 기대가 끼어들면 이 순간은 아직 아닌 순간이 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순간이 된다. 기대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했을 순간이 기대 때문에 결핍의 순간으로 바뀐다. 우리는 기대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대는 동시에 지금을 부정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품을수록 현재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된다. 언제나 도착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고 해보자.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비는 그냥 비다.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챙겨야겠다. 그뿐이다. 그런데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비는 다르다. 어느 중요한 날인데 왜 비가 와? 계획이 틀어지잖아. 기분이 상한다.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같은 비인데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달라진 것은 날씨가 아니다. 달라진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전제다. 오늘은 맑아야 한다는 전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그 전제가 비를 단순한 자연 현상에서 불행한 사건으로 바꿔버린다. 삶 전체도 마찬가지다. 삶은 그냥 삶이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별것 아닌 일도 있다. 그것들이 뒤섞여서 흘러간다. 그런데 삶은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끼어들면 나쁜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된다. 별것 아닌 일도 불만족의 대상이 된다.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 정도밖에 못 얻지? 삶은 더 나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망상은 바로 이것이다.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이 전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전제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연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린다.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본다. 절망은 언제 찾아오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아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슬픔이거나 고통이다. 절망은 다르다. 절망은 기배가 무너질 때 찾아온다. 이럴 줄 몰랐을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때 절망이 온다. 다시 말해, 절망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기대의 크기에 비례한다. 같은 실패라도 기대가 컸던 사람은 절망하고 기대가 작았던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같은 이별이라도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무너지고 언젠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슬프지만 견딘다. 그러니까 절망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절망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던 기대다. 현실은 그냥 현실이다. 현실은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는 것은 언제나 기대를 품었던 마음이다. 이쯤에서 반문이 생긴. 그러면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 희망을 버리라는 건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라는 건가? 그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가 남는 건가? 이 반문은 자연스럽다. 우리는 기대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 기대가 없으면 무기력해질 것 같다. 기대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불편하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따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잠깐,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행복해야 한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했다. 이들은 다르다. 기대를 버리는 것과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바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굳어질 때다. 바라는 것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준비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붙어야 해 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떨어졌을 때 그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다. 왜 나만 안 되지? 이건 불공평해.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한다. 마치 누군가에게 약속을 어김당한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된다는 법은 없다. 노력과 결과가 비례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가 믿었던 것은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전제였다. 그리고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그는 절망한다. 반면 다른 사람이 있다. 그도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결과를 바란다. 하지만 그는 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운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변수는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바라되 확신하지 않는다. 떨어졌을 때 그는 슬프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결과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의 노력은
같았다. 결과도 같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절망했고 한 사람은 견뎠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다. 차이는 전제였다. 우리는 종종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는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으라는 말을 듣는다. 긍정의 힘, 믿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그리고 이 말들은 일리가 있다.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빠진 것이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믿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을 믿었던 사람은 안 됐을 때 2배로 무너진다. 결과의 실패에 믿음의 배신까지 더해주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건드린다. 그는 긍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긍정에 숨어있는 존재를 드러낸다. 긍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긍정은 언젠가 배신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행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좋은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은 긍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바닥이 무너져도 바닥이 있다. 이미 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쇼펜하우어 문장의 후반부를 다시 본다. 최악을 예상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을 예상한다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다. 포기도 아니다. 체념도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태도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예외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아는 태도다. 이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망은 기배와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간극이 작기 때문이다. 최악이 와도 그는 이미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놀라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바닥을 안다는 것은 바닥에 살겠다는 뜻이 아니다. 바닥을 안다는 것은 바닥이 와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닥이 와도 괜찮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바라되 집착하지 않는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 타인의 이야기로 잠시 시선을 돌려본다. 주변에 유난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처음엔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르다. 그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지.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정이 담겨 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인정. 좋은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인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도 당연하지 않다는 인정. 이 인정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삶의 양쪽 모두와 화해하고 있다. 반면 기대가 큰 사람의 삶을 본다.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기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곧 다음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다음은 이것도 되어야지. 기대는 계속 올라간다. 채워지면 다음 칸이 열린다. 만족은 점점 멀어진다. 나쁜 일이 생기면 무너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실이 자신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단순한 슬픔보다 훨씬 오래간다. 분노와 억울함이 되어 남는다. 이 사람은 좋은 일에서도 불안하고 나쁜 일에서는 절망한다. 삶의 어느 쪽에서도 평화롭지 않다. 그리고 그는 그 원인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 한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져도 달라지지 않는다. 기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었다. 문제는 처음부터 기대의 구조였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처음 겪는 일처럼 아픈 걸까? 이제 조금 보인다. 그것이 처음처럼 아픈 이유는 우리가 매번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잘 될 거야. 이번엔 행복해질 거야. 이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무너짐도 반복된다. 그리고 무너질 때마다 처음처럼 아프다. 왜냐하면 매번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배운 것 같은데 또 당한다. 알 것 같은데 또 반복한다. 그것은 우리가 학습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근본적인 믿음은 그대로다. 삶은 행복해야 한다. 노력하면 보상받아야 한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들이 건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무너진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래서 냉소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직이다. 삶에 대한 정직, 기대에 대한 정직, 절망의 구조에 대한 정직.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의 토대를 점검하라고 말한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단단한지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가정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한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서면 모든 불행은 예외가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예외는 언제나 충격적이다. 반면 행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불행은 가능성 중 하나가 된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과의 화해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의 화해다. 그리고 이 화해가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닥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본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얻지 못했다. 노력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고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결국 안 됐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느낄까? 만약 그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면 그는 세상을 원망할 것이다. 왜 나만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는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답은 없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이유 없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유 없는 실패 앞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질 것이다. 만약 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다면 그는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가능성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슬픔을 느끼고 슬픔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걸어갈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혹은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이번엔 확신 없이. 그리고 확신 없이 가는 길이 때로는 더 멀리 간다. 그때 정말로 원했던 건 그 결과였을까? 아니면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본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 간절함의 정체를 생각해본다. 물론 결과를 원한다. 그것을 얻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 차례야. 이번엔 삶이 나에게 답할 거야. 이 믿음이 충족되기를 원한다. 결과를 얻어도 이 믿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무하다. 이게 다야? 이것뿐이야? 그런 느낌이 온다. 반대로 결과를 얻지 못해도 이 믿음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난다.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삶이 우리 편이라는 확인일 수도 있다. 삶이 의미 있다는 확인,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을 결과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가 어긋나면 무너지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본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제를 이야기한다.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 이것이 모든 집착과 절망의 뿌리라고. 2단계를 마무리하며 하나만 남겨둔다. 우리는 삶이 행복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다. 이 믿음은 너무 깊어서 믿음인지도 몰랐다. 좀 쉬듯 당연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기대하기를 반복해왔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이 반복을 멈추고 보라고 말한다. 네가 서 있는 곳을 보라고. 네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라고. 그것이 정말 당연한지 아니면 네가 만든 망상인지 살펴보라고. 대답은 아직 없다. 대답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 다만 이 질문이 오래 남으면 좋겠다.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건지, 나를 무너뜨리는 건지, 이 질문이 슬며시 스며들어. 다음에 기대할 때, 다음에 실망할 때, 문득 떠오르면 좋겠다. 기대가 무너졌다. 실망했다. 시간이 지났다. 회복했다. 그리고 다시 기대한다. 이 순환을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세어본 적이 없다. 세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번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이번엔 정말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또 무너졌다. 그리고 또 회복했다. 그리고 또 기대했다. 반복인 줄 모르고 반복한다. 패턴인 줄 모르고 패턴 속에 산다. 이것이 이상하다.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수없이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걸까? 왜 같은 자리에 다시 서는 걸까? 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무너지는 걸까? 문제는 기억력이 아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번에도 이랬다는 것을 안다. 그 전에도 비슷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이번엔 다르다고 느낀다. 기억과 느낌이 따로 움직인다. 머리는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 아니, 마음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그래서 반복은 계속된다. 기대, 실망, 회복, 기대. 이 순환의 구조를 천천히 뜯어본다. 기대가 있다. 무언가를 바란다. 그 바람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바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바람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다. 될 것 같다에서 될 거야로, 바라는 것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가능성이 당위가 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과를 소유한 것처럼 느낀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낀다. 실망이 온다. 기대한 것이 어긋난다. 이때 우리가 잃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결과다.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확신이다.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깨졌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실이 더 아프다. 결과는 애초에 없던 것이니까 잃은 게 아니다. 하지만 확신은 내 안에 있던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나 자신이 흔들린다. 회복이 온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가라앉는다. 날카로웠던 것이 무뎌진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멀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살만해진다. 다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회복의 실체를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복하는 걸까? 실망으로부터? 그렇다. 하지만 실망의 원인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실망의 원인은 기대였다. 그런데 회복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기대한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치유한 셈이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상처를 만든 구조는 그대로다. 다시 기대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똑같은 문장이 돌아온다. 지난번과 다른 상황이고, 지난번과 다른 대상이고, 지난번과 다른 조건이다. 그래서 다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외부뿐이다. 내 안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무너지는 그 구조. 똑같은 구조 위에서 새로운 기배를 올린 결과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이 순환을 끊지 못할?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다. 순환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일이라고 느낀다. 이번엔 저번과 달라. 상대가 달라. 조건이 달라. 나도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한다. 달라진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기대의 구조, 확신의 속도, 실망의 깊이, 회복 후 다시 뛰어드는 패턴. 이것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깊다. 우리는 이 순환을 끊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바랄 것이 없으면 무엇을 향해 가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삶이 텅 빌 것 같다. 무기력해질 것 같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붙잡는다. 실망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적어도 기대하는 동안은 살아있는 느낌이 드니까. 기대는 일종의 연료처럼 작동한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고, 하루를 버티게 하고, 매일을 상상하게 한다. 이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연료가 바닥나면 불안해진다. 빨리 새로운 기대를 찾아야 해. 빨리 다시 바랄 것을 만들어야 해. 회복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대로 달려간다. 순환이 계속되는 이유. 타인을 본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연애가 끝날 때마다 무너진다. 한동안 힘들어한다. 친구들이 위로한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이번 사람은 달라.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말한다. 친구들은 안다. 저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그 전에도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상한 걸까?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대사안이 다를 뿐이다. 누군가는 관계에서 이 패턴을 보이고, 누군가는 일에서 이 패턴을 보이고, 누군가는 건강에서, 누군가는 돈에서, 누군가는 인정에서 이 패턴을 보인다.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같다.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무너지고, 회복하고, 다시 기대한다.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패턴을 못 볼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패턴은 보지 못한다. 타인의 반복은 눈에 들어오지만 나의 반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반복 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항상 특별하다. 항상 이번엔 다르다. 여기서 시선을 과거로 돌려본다. 지금 품고 있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질문해본다. 이 기대와 비슷한 것을 과거에도 품은 적이 있는가? 아마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형태는 달랐을 수 있다. 대상도 달랐을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의 질감, 기대의 무게, 기대의 온도는 비슷했을 것이다. 그때도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도 이번엔 진짜라고 느꼈다. 그때의 나에게 이번은 정말 특별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이번도 패턴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번은 어떨까? 지금 이 순간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 기대도 나중에 돌아보면 패턴의 일부로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은 불편하다. 지금 느끼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 지금 믿는 것이 환상일 수 있다는 생각,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빨리 치운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달라. 저번과는 상황이 달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패턴을 인정하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뭔가를 잃는 것 같다. 그 상실이 두렵다. 그래서 눈을 감는다. 그리고 다시 기대한다. 다음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믿음은 가르쳐지는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배운다. 실패하면 다시 해봐.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돼. 노력하면 언젠간 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다. 이 말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시도하는 것은 가치 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빠진 것이 있다. 다시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어떤 것은 원래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면 된다고만 배운다. 안 되면 또 하면 된다고만 배운다. 이 배움이 깊이 새겨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다시 하면 될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은 또한 강화되는 것이다. 가끔 기배가 이루어진다. 5번 실패하고 6번째에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다. 와, 포기 안 하길 잘했지. 그리고 이 경험이 믿음을 강화한다.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될 거야.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생존자 편향이다. 6번째에 성공한 경험은 기억에 남고 10번을 해도 안 됐던 경험은 잊힌다. 성공한 기대만 기억하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는 흐려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대는 언제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본다. 기대, 실망, 회복. 기대의 순환은 감정의 순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고의 순환이다. 감정은 결과물이다.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특정한 사고 패턴이다. 그 사고 패턴의 핵심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바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제가 작동하면 기대는 자동으로 확신이 된다. 바라기 때문에 될 것이다. 원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다. 이 논리는 이상하다. 바라는 것과 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왜 그럴까? 아마도 통제감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내 바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면 삶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바람과 결과가 무관하다고 인정하면 삶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 무력감이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결과를 연결한다.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사고 패턴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돌아간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 먼저 이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해 없이는 변화도 없다. 일상의 작은 장면을 떠올려 본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 답장을 기다린다.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난다. 답장이 없다. 불안해진다.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싫어진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문다. 감정이 출렁인다. 마침내 답장이 온다. 안도한다. 별것 아니었네. 그렇게 넘어간다. 이 짧은 순간에도 기대 실망 회복의 구조가 있다. 답장이 금방 올 거라는 기대.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의 불안. 답장이 오면서의 안도. 규모는 작지만 구조는 같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순환을 돈다.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할 뿐이다. 문제는 이 작은 순환들이 쌓인다는 것이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지만 계속 반복되면 패턴이 된다. 패턴이 되면 자동화된다. 자동화되면 의식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기대하고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얼마나 자주 회복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산다. 다른 사람의 패턴은 쉽게 보인다. 저 사람은 늘 저래. 맨날 같은 소리해. 언제쯤 달라질까? 이렇게 말한다. 관찰자의 위치에서는 패턴이 선명하다. 반복이 눈에 들어온다. 왜 저 사람은 자기 패턴을 못 볼까? 답답하다. 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늘 저래. 맨날 같은 실수해. 언제쯤 배울까?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다. 서로의 패턴을 비춰준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나의 패턴을 인정하면 나의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믿고 싶다. 내 기대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다르다고 믿고 싶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패턴을 인정하면 나도 그냥 반복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된다. 그 평범함이 싫다. 그래서 눈을 돌린다. 기대가 무너진 후 회복의 과정을 더 자세히 본다. 처음에는 아프다. 예상이 빗나갔다. 믿음이 깨졌다. 왜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요동친다. 2단계에서는 현실을 부정한다. 받아들이기 싫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안 된 건 안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2단계에서 감정이 가라앉는다. 날카로움이 무뎌진다. 슬픔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찌르지는 않는다. 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온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무너졌던 것이 멀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한다. 다시 해볼까? 새로 시작해볼까? 이번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황을 점검한다. 저번에 뭐가 잘못됐지? 어떤 실수를 했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상황과 전략을 분석한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 자체를 점검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게 기대했지? 그 기대는 적절했나? 확신은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상황을 점검하면 다음 시도에서 방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기대의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다음 시도에서 기대의 방식은 같다. 방법만 다르고 구조는 같으면 결과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이다. 이번엔 다를 것. 이라는 믿음의 해부와 이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해해본다. 첫 번째 요소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지난 일은 잊어야 해. 이런 생각이 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좋은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태도가 과할 때 과거의 교훈까지 잊게 된다. 과거에 무너졌던 방식, 과거에 잘못했던 패턴, 이것들도 함께 잊힌다. 두 번째 요소는 변화에 대한 과신이다. 나는 달라졌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이런 믿음이 있다. 물론 사람은 변한다. 하지만 핵심적인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표면은 달라져도 깊은 곳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의 변화를 보고 전체가 변했다고 착각한다. 세 번째 요소는 상황에 대한 과신이다. 이번 상황은 저번과 달라. 조건이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있다. 상황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거라는 믿음. 하지만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 좋아 보이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빠 보이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황에 기배를 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요소는
운에 배한 막연한 기대다. 이번엔 운이 좋을 거야. 언젠간 내 차례가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 확률적으로 계속 시도하면 언젠간 될 거라는 생각. 하지만 이것은 운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전제 위에 있다. 실제로 운은 공정하지 않다. 평생 운이 안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만든다. 작각의 요소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합쳐지면 위험해진다. 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시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배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시도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르다. 바라는 것과 당연히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다르다. 시도는 행위다.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본다. 이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확신은 기대의 문제다. 시도하면서 동시에 될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됐을 때 무너진다. 건강한 시도는 확신 없이 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게. 이런 태도다. 결과에 열려 있다.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시도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시도는 확신과 함께한다. 이번엔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런 태도다.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하나의 결과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시도는 실패하면 무너진다. 왜냐하면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시도가 아니라 확신이다. 시도는 계속해도 된다. 하지만 확신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 기대가 무너졌다. 실망했다. 시간이 지났다. 회복했다. 그리고 다시 기대한다. 이 순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경험이 쌓였을까? 지혜가 늘었을까? 아니면 그냥 같은 자리를 돌고 또 돌았을까?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남북 속에서도 무언가는 남는다.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는 것보다 흘러가는 것이 많다면 반복의 의미를 묻게 된다. 왜 나는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무너지는 걸까? 이 질문을 외면하면 순환은 계속된다. 이 질문을 마주하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패턴을 안다고 해서 패턴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알면서 반복하는 것과 모르면서 반복하는 것은 다르다. 타인의 조언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은 말한다.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음엔 다를 거야. 이 말들은 위로다. 근심에서 나온 위로다. 그리고 이 위로는 효과가 있다. 완장은 기분이 나아진다. 하지만 이 위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 위로는 다음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다시 기대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순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해준다. 위로인 동시에 순환을 유지시키는 힘이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당장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 분석이 아니라 위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로만으로는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로는 감정을 추스르게 해주지만 구조를 바꿔주지는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위로 이후에 온다.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자신의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때 구조를 질문할 수 있다. 위로가 끝난 자리에서 진짜 작업이 시작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 문장이 말하는 망상은 개인의 착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적 믿음이다. 사회가 가르치고 문화가 강화하고 서로의 위로가 유지시키는 믿음이다. 삶은 행복해야 한다. 노력하면 보상받아야 한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들이 공기처럼 퍼져 있다. 공기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믿음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순환을 반복하면서도 순환인 줄 모른다. 게임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엔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 전제 자체가 망상이라고. 삶은 원래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드문 것이라고. 이 관점에서 보면 불행은 예외가 아니라 가능성 중 하나다.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순환의 구조가 바뀐다. 기배가 확심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실망이 절망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회복이 망각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다시 기배하더라도
열린 기대가 된다. 2단계에서 묻는다. 왜 우리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믿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패턴인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답이 있다. 우리가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달콤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껴진다. 이 믿음을 내려놓으면 그 가능성이 닫히는 것 같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가능성이 닫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가능성이 열리는 걸까? 확신 없이 시도하는 가능성, 결과에 매이지 않고 움직이는 가능성,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가능성. 이 질문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으로 남겨둔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희망인지 아니면 희망처럼 보이는 반복인지, 그 구분은 각자의 몫이다. 마무리 없이 2단계를 놓는다.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당장 멈추지 않을 것이다. 패턴을 안다고 해서 패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다르다. 알기 전에는 순환이 삶 자체였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알고 난 후에는 순환이 보인다.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다. 다음에 기대할 때 문득 생각이 날 수 있다. 이것도 패턴의 일부일까? 이번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까? 이 생각이 기대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의 질을 바꿀 수는 있다. 확신에서 열림으로, 집착에서 바람으로.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순환의 바깥을 상상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순환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생각해본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도 비슷한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회복하고, 다시 기대한다. 얼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무언가는 닮아있다. 이것이 개인의 성격 탓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경 탓도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 행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그 기본값에 맞지 않는 현실을 예외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 세팅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왜 인간은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게 되었을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기대가 있어야 움직인다.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해야 그것을 향해 행동한다. 만약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면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먹을 것을 찾지 않아도 되고, 위험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존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것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였다.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느끼는 존재. 현재 만족하지 않는 존재. 이 불만족이 움직임을 만들었고, 움직임이 생존을 만들었다. 행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현실을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구조. 이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생존에 유리한 것이 행복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구조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만들어낸다. 살아남기 위해 장착한 프로그램이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다.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문화의 관점에서도 보인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행복은 추구해야 할 것으로 그려진다. 이야기의 결말은 행복이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착한 사람은 돈이다. 이런 서사가 반복된다. 어릴 때부터 이 서사를 듣고 자란다. 행복이 정상이고 불행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메시지가 스며든다. 이 서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노력하면 된다고 믿어야 사람들이 노력한다. 좋은 결과가 온다고 믿어야 규칙을 따른다. 행복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사회는 이 믿음 위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화한다. 광고도, 교육도, 정치도 이 믿음을 부추긴다. 하지만 사회에 유용한 것이 개인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행복하지 않을 때의 고통도 강해진다. 사회는 움직이지만 개인은 무너진다. 이것도 아이러니다.
원체를 위한 것이 부분을 해친다. 시선을 더 넓혀본다. 역사 속의 인간들을 생각한다.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도 기대했을 것이다. 그들도 실망했을 것이다. 그들도 다음엔 다를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도구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세계관도 달랐지만 그 안에서 기대하고 무너지는 구조는 같았을 것이다. 수천 년 전의 사람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했다. 삶이 왜 이런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화가 만들어졌고, 종교가 만들어졌고, 철학이 만들어졌다. 인간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왜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가? 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가? 왜 고통은 끊이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도 이 질문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보았다. 질문 자체에 전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왜 행복하지 않은가? 라고 물을 때 이미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그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어떤 대답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다시 본다.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라. 최악을 예상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차갑다. 위로가 없다. 희망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희망의 근거를 무너뜨린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자체가 망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불편해한다. 거부한다. 염세주의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 무언가가 있다. 이 문장이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삶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 노력에 보상이 따른다는 믿음. 언젠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것들이 흔들리면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묻는다. 왜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걸까? 왜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걸까?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삶이 불가능한 걸까? 아니면 이 믿음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걸까? 망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망상이라는 강한 단어를 썼다.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다. 망상이다. 이 단어는 병리적인 느낌을 준다. 정상이 아니라는 느낌.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망상은 비정상적인 소수의 것이 아니다. 인간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집단적 환상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망상인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우리는 이 전제를 모른다. 너무 단연해서 보이지 않는다. 질문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뭘 위해 살아? 이렇게 반문한다. 하지만 이 반문 자체가 망상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을 포기한다는 뜻일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일까? 삶을 체념한다는 뜻일까? 언뜻 그렇게 들린다.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희망 없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희망의 포기가 아니다. 전제의 교체다. 행복이 기본값이라는 전제를 내려놓는 것. 행복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불행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 된다. 바닥을 안다는 표현을 곱씹어 본다. 퇴학을 예상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이미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바닥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닥을 안다는 것은 최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바닥이 있고 그 바닥에 닿아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끝없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밑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 필사적인 매달림이 고통을 만든다. 떨어지면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이 긴장이 삶 전체를 감싼다. 바닥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떨어져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바닥에 닿으면 그냥 바닥인 것을, 거기서 눕거나 앉거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을. 이 알미 있으면 매달리는 힘이 느슨해진다. 떨어져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이 느슨함이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체념과 자유 사이의 경계를 생각한다. 바닥을 아는 것이 체념처럼 보일 수 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무너질 거야. 이렇게 들리면 체념이다. 삶에 대한 포기다. 무기력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같은 삶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게. 이렇게 되면 자유다. 결과에 매이지 않는 자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확신 없이 움직이는 자유. 두 경우의 차이는 미묘하다. 알면 같다. 바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체념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이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는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체념으로 갈지, 자유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과정이다. 바닥을 알고 나서 한동안은 체념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어느 순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무의미함 안에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체념과 자유 사이를 오가다가 조금씩 자유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인간 전체를 다시 본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 안에 있다. 행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채 태어났다. 그 설정을 강화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구조를 반복해왔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약함도 아니다.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바꿀 수 있을까? 진화적으로 새겨진 것을, 문화적으로 강화된 것을, 평생 반복해온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사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전혀 전제하지 않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금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다. 조건을 바꿀 수 없어도 조건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다. 기대하면서도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 전제에 휩쓸리면서도 전제를 보는 것, 반복하면서도 반복을 인식하는 것.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변화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기변은 여전히 있지만 확신으로 굳어지지 않는다. 실망은 여전히 오지만 절망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같은 삶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통과한다. 야문의 냉정함을 다시 느껴본다. 쇼펜하우어의 말에는 온기가 없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차가운 사실을 말한다.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로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 맹정함이 남기는 것이 있다. 여백이다. 위로가 없으니 위로에 기대지 않게 된다. 희망을 주지 않으니 희망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대신 빈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누가 대신 답해주지 않으니 내가 물어야 한다. 누가 대신 이끌어주지 않으니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위로는 때때로 의존을 만든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안심시키지만 괜찮지 않을 때 더 무너지게 만들기도 한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기운을 주지만 안 됐을 때 배신당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쇼펜하우어의 냉정함은 이런 의존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각자가 서야 할 자리를 남겨둔다. 감정의 무게와 그 감정을 만든 전제 사이의 관계를 본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건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사건과 전제 사이에 충돌해서 온다. 이래야 하는데 이렇지 않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있다. 이 간극이 고통을 만든다. 사건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일어날 일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전제는 다르다. 전제는 내 안에 있다. 물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깊이 새겨진 것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볼 수는 있다. 보면 조금씩 힘이 약해진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묻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고통에 얼마만큼이 사건에서 오는가? 얼마만큼이 전제에서 오는가? 이 질문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다르게 보게 해준 고통 안에서도 관찰하는 위치가 생긴다. 완전히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기배가 충족된 상태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행복은 조건적이다.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래서 지키려고 애쓴다. 그래서 잃으면 무너진다. 다른 종류의 상태도 있다. 기대와 무관한 상태. 원하는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괜찮은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다. 행복이라고 부르기엔 뭔가 다르다. 평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고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수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쇼펜하우어가 가리키는 것은 아마 이 방향일 것이다. 기대의 충족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기대 자체를 내려놓았을 때 오는 무언가. 그것은 흥분이나 환희와는 다르다. 조용하다. 때로는 무미건조하기도 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이 떠오른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엔 무엇이 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내리고 싶지 않다. 평화가 남는다. 자유가 남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의 기대가 된다. 믿음을 내려놓으면 좋은 것이 온다는 기대. 그러면 다시 순환 속으로 들어간다. 내려놓으면 뭔가가 온다고 기대하면서 내려놓는 것은 진짜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그냥 열어두는 질문이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는 직접 가봐야 한다. 개념으로 미리 알 수 없다. 쇼펜하우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벗어나면 무엇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텅 빈 느낌이 먼저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움이 먼저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는 각자가 발견할 몫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거울이 된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는다. 그냥 비춰준다. 쇼펜하우어의 문장도 그렇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 그 전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줄 뿐이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거울을 치워버릴 수도 있다. 보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예전대로 살 수도 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말했을 뿐이다. 듣거나 말거나 각자의 몫이다. 거울을 계속 볼 수도 있다. 불편하지만 계속 볼 수 있다. 그러면 서서히 무언가가 변한다. 당장 변하지는 않는다. 거울을 본다고 얼굴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시간이 쌓이면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자신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다.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행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채 태어났다. 이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것이다. 문화가 그것을 강화했다. 이것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안에서 자랐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구조를 반복해왔다. 이것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구성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간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조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것은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시작하는 자리다. 출발점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출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의 여지가 있다. 조금이다. 많이가 아니다. 우리는 조건의 대부분에 묶여 있다. 하지만 완전히 묶여 있지는 않다. 그 작은 틈이 있다. 그 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그 틈을 가리킨다.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벗어나려는 방향은 취할 수 있다. 자닥을 알라.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알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를 돌아본다. 처음에는 기대와 실망의 이야기였다. 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무너지는지 영원히 던진 물음이었다. 다음에는 반복의 구조를 보았다. 기대, 실망, 회복, 기배의 순환. 그것이 왜 끊이지 않는지, 어디서 공급되는지, 마지막에는 인간 전체로 확장했다. 왜 행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지, 그 설정이 만드는 것이 희망인지 고통인지.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한다. 차갑지만 정직하다. 위로하지 않지만 속이지도 않는다. 이 문장이 남기는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정말 삶을 지탱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이 질문을 각자 안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 행복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슬픈 알미기도 하고 자유로운 알미기도 하다. 슬프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포기해야 하니까.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떼어낼 수 없다. 이 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삶이다. 눈에 보이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아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다르다.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 자리가 있다. 관찰하는 눈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눈이 있는 한 같은 것도 다르게 통과할 수 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문장이 남아있다. 그 문장이 오래 울린다.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 마음 한쪽에 걸려있다. 불편하게. 그리고 그 불편함이 무언가를 움직인다. 쇼펜하워는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남겼다. 우리는 그 질문을 안고 계속 걸어간다. 답을 찾아서가 아니라 질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조건을 바꿀 수 없다. 구조를 뒤엎을 수 없다.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없다. 하지만 볼 수는 있다. 알 수는 있다. 그리고 알면서 사는 것과 모르면서 사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삶 전체로 보면 작지 않다. 이 글이 끝나고 나면 일상이 돌아온다. 다시 기대하게 될 것이다.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이 문장이 남아있을 것이다. 문득문득 떠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잠시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 하지만 조금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마주하지 않았을 뿐이다.